30년을 수바들었어도 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남. 뺨을 맞는 순간 제 청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 기운 있는 어머니의 금고에서 사라진 건물 권리증을 물었을 뿐인데 그 옆에서 30살 청년이 비열하게 웃고 있더군요. 77세 시어머니가 아들뻘 남자를 비설하며 안방에 들인 지 일주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괴한 냄새에 결국 쇠망치를 들었습니다. 문이 부서진 순간 마주한 건 30년 효도를 비웃는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안동댁 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안동 친정집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하거든요. 3월 초라 아직 매화가 피려면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흙냄새 섞인 공기가 코끝을 간지리면 절로 숨이 깊어집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아침은 향냄새와 양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6살 30년을 서울 평창동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다가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온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어오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0년 안동의 아주 엄격한 종각댁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는 성당에서 한학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평생 부엌과 안방만 오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방가였지만 그게 자랑만은 아니었어요. 규율이 엄격했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놓는 소리가 크면 아버지한테 눈총을 받았고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명수가 여자는 참고 살아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내가 참으면 10사람이 편하고 내가 나서면 100사람이 불편해진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주문이라도 된 양 저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제 도시락 반찬을 지워 먹어도 웃어 넘겼고 선생님이 억울하게 혼내도 고개만 숙였어요.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1996년 26 나이에 저는 서울 평창동 시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2살 위인 28살이었고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선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인상이 순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눈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순한 게 아니라 무기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시댁은 평창동 2층짜리 양옥집을 갖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종로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월세만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명수가 내 팔자 좀 피겠구나. 시열은 잘 모시고 살아라. 그 건물이 언젠가 다 내 거 된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200명쯤 왔는데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는 식장 입구에 서서 하객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셨어요. 누가 축의금을 얼마나 냈는지 다 적어두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동 종갓댁 기술하며? 그래, 시집살이는 잘 알겠네. 환영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건 예고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각오하라는 일종의 선언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30년을 규정할 줄은요.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며느리 일어나. 시아버지 신지 차려야지.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빼곡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거든요.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듬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 담았어요. 그렇게 상을 올렸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찌개에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안동정 댁에서 이것도 안 가르쳤어?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어. 지금 당장 다시 해와. 저는 찌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냄비를 놓칠 뻔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2첩 반상을 차렸어요. 밥, 국, 찌개는 기본이고 반찬이 9가지에 김치가 3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몇 끼 다른 반찬을 원하셨어요. 겹치면 수저를 놓으셨거든요. 그 와중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결혼 1년 만인 1997년에 아들 민수를 낳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손주를 원하셨는데 첫 애가 아들이니 좀 나아지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출산 다음날 시어머니가 병실로 오셨습니다. 아기 한번 안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 대를 이을 아이니까 내가 키운다. 너 몸자리나 해. 이게 끝이었습니다. 제 손을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주신 적이 없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기계 같았어요. 용도가 끝나면 치워지는 그런 존재요. 민수가 100일이 됐을 때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데리고 주무셨고 저는 새벽마다 젖을 짜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밤중 수유도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 젖병 물리는 것도 기술이야. 가서 내일 반찬이나 준비해. 저는 그렇게 제 아들한테서도 밀려났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만 찾았어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요.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 건물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하루가 1만 번쯤 반복됐어요. 요강을 비우고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명절이면 30명씩 오는 손님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접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허리가 피끝대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저 종로의 5층 상가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 건물은 시어머니 명의였지만 언젠가는 우리 민수에게 그리고 제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인 제 청춘의 대가로요. 그 희망 하나가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15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는데 딱 6개월 만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오히려 조문객들한테 인사를 하며 기운이 넘쳐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슬프지 않으신 걸까?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지낸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명수가, 이제 이 집은 내가 주인이다. 그 양반 살아있을 때는 눈치를 봤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얼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집안이 주인이셨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요? 그런데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시아버지 방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옷장, 침대까지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 방을 리모델링해서 당신 전용 응접실로 꾸미셨어요. 가구가 전부 수입사안이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소파만 2,300만 원이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전에는 수건 한 장도 아끼셨던 분이 말입니다.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어머니가 쓰시는 건데 뭐 신경 끄고 있어. 그렇게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사치가 심해지셨어요. 백화점 VIP 고객이 되셔서 매달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를 안 가신 데가 없었어요. 한번 나가시면 2주씩 계셨는데 그동안 저는 빈집을 지켰습니다. 여행 경비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절대 안 보여주셨거든요. 다만 상가 건물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괜찮으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2025년 10월쯤이었습니다. 77세가 된 시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 보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향수를 안 쓰시던 분이었거든요. 냄새 나는 게 싫다고 비누 냄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향수 바르셨어요? 시어머니가 슬쩍 웃으셨습니다. 응, 백화점에서 샀어. 샤넬이래. 48만원짜리야. 48만원짜리 향수라니요. 저는 평생 그런 향수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장품을 잔뜩 사오셨어요. 에센스, 크림, 아이섀도우, 립스틱, 화장대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77세 노인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눈화장을 하니까 솔직히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꾸미세요? 내가 꾸미면 안 되나? 늙으면 죽을 때까지 늙은이처럼 살아야 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뭘 여쭤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받아치셨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11월 초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손님 온다. 옆방 정리해놔라. 손님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오시는 손님이라면 보통 친척 어르신들인데 옆방까지 정리하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누가 오시는데요? 내 개인 비서야.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방 깨끗이 해놔. 개인 비서라니. 77세 노인한테 무슨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옆방을 정리했어요. 이불을 새로 깔고 창문을 닫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는데 젊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얼굴이 반반했어요. 양복을 차려입었었는데 아주 비싸 보였습니다. 제 아들 민수랑 비슷한 또래 같았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젊은 남자를 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서와, 진우씨. 들어와요, 어서. 이진우. 그게 그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30살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 민수가 1997년생이니까 같은 나이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 47년이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상을 차리면서 이진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시어머니한테 사모님 하면서 온갖 비유를 다 맞추더라고요. 반찬이 맛있다, 집이 따뜻하다, 사모님 피부가 좋으시다, 입에 발린 소리가 줄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꽃처럼 웃으셨어요. 젓가락질 하나에도 역시 진우씨는 달라 하시고 물 한 잔 따라주며 어머 고마워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신 분이요. 남편이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뭘 한다는 거야? 개인 비서면 뭘 도와준다는 건데? 내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여기저기 같이 다녀주고 나이 드니까 혼자 다니기 힘들잖아. 운전기사를 따로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개인 비서라면서 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건지, 77세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젊은 남자를 볼 때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는지.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77세 노인이 30살짜리 남자한테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진우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으셨어요. 식사 시간이면 이진우 옆자리를 고집하셨고 외출할 때도 꼭 그놈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백화점, 미술관, 호텔, 레스토랑, 저한테는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화장대 금고를 청소하려고 열었는데 안에 있던 서류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거기에 상가 건물 권리증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직접 넣어드린 거였습니다. 인감도장도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금고에 있던 서류들 어디 두셨어요? 청소하려고 열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요. 뺨이 얼어라고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물건 내가 챙기는데 며느리가 웬 참견이야? 내가 뭔데 남의 금고를 뒤져? 30년을 살았어도 넌 남이야, 남!
30년이 남이라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요강을 비우고 명절마다 30명씩 손님상을 차린 제가 남이라니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꾸를 하면 안 된다고 몸에 밴 습관이 저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진우가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 표정, 마치 꼴 좋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진우 없이는 밥도 안 드셨어요. 그놈이 숟가락을 들어야 같이 드시고 그놈이 자리를 뜨면 따라 일어나셨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식사 예절도 다 무너졌어요. 밥상머리에서 웃고 떠드시고 이진우한테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채통이 있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이 뭘 알아? 나 이 나이에 처음으로 행복한 거야. 너한테 뭘 바란 적 있냐?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설을 앞두고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명절이니까 인사드리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진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할머니 비서래. 개인 비서? 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랑 동갑이야. 왜, 질투나니? 민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밥도 안 먹고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 이 집 못 있겠어. 망측해서 못 있겠다고. 할머니가 제비를 드렸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비라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30살짜리 젊은 남자를 집에 들인 것, 그게 단순한 개인비서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엄마도 빨리 나와. 저런 집에서 뭘 더 바라고 있어? 민수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29살 된 아들이 창피해서 집을 나가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2025년 2월 시어머니는 급기야 이진우를 안방 침대 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리니까 이 실장이 주물러줘야겠다. 오늘부터 안방에서 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안방에서 같이 자겠다고요? 77세 노인과 30세 청년이요? 어머니, 그건 좀 뭐? 내 방에서 내가 누구랑 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을 모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고 젊은 남자와 방에 들어가다니. 내 집인데,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저는 거기서 쫓겨난 거였어요.
남편은 서재에 들여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신음소리,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바친 며느리보다 며칠 비위 맞춘 젊은 놈이 더 좋다는 건가? 자괴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평창동 김여사 제비를 들였대. 며느리보다 어린 남자래. 아들하고 동갑이래.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2월이 지나갔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였고 저는 매일 밤 거실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30년 동안 뭘 위해 참았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날씨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안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진우가 그 안에 들어간 지 벌써 3주가 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2번씩 문 앞에 식사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죽이랑 반찬, 저녁에 밥이랑 국, 문을 두드리면 이진우가 살짝 열고 쟁반을 받아갔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고 저는 빈 쟁반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3월 초부터 이상해졌어요. 쟁반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시나 보다 했어요. 점심때 다시 갔더니 아침에 놓고 간 쟁반이 그대로였습니다. 죽이 식어서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지 안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안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하는 소리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셔. 문 좀 열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여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문고리를 흔들었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안에서 잠금장치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 실장, 문 열어요. 어머니 괜찮은 거야? 그제서야 이진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조금 쉬고 계셔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요? 시어머니가 이틀째 밥을 안 드시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쟁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음식이 상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 음식을 갖다 놓고 전 음식을 치웠어요. 버리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손도 안 대시다니요.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썩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병원 같은 냄새예요. 소독약이랑 뭔가 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또 말했습니다. 여보, 문 부숴야 할 것 같아. 냄새가 이상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머니가 괜찮다잖아.
괜히 문부셨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어쩌자고.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저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술을 마시겠죠. 30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술로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5일, 6일,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오후 2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창고로 가서 새망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내 인생 30년을 이대로 도둑맞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말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문 부수면 어머니가 가만 안 계실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한번 흔들었습니다. 꿈쩍도 안 했어요. 비키세요.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새망치를 들어 문고리로 내리쳤습니다. 쾅! 묵직한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문고리가 휘어지더니 잠금장치가 부러졌습니다. 네 번째로 치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지옥이었어요. 온통 피 묻은 거즈와 주석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침대 옆 탁자에도 쓰레기통에도 가득했어요. 그 시큼한 냄새의 정체를 알겠더라고요. 피냄새랑 소독약 냄새가 섞인 거였어요. 침대 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기저귀만 찬 채로 눈을 뒤집고 계셨습니다. 입이 반쯤 벌려져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살아있게 한 거였습니다. 간신히요. 이진우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링고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그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어머니라고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놈이 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순간 이진우가 다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한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제 남편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우가 말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김목순 여사는 결혼 전인 1995년에 아이를 하나 낳으셨대요. 21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미혼모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치였으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 보내셨다고 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는 입양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대요. DNA 검사를 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작년에 시어머니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거부하셨대요. 하지만 이진우가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오니까 결국 받아들이셨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고,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은 시간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걸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췌장암 말기세요. 작년 10월에 진단받으셨어요. 시한부 6개월이래요. 췌장암 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년 10월이면 이진우가 우리 집에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진우로 데려온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친아들을 곁에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방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링거줄, 이게 다 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버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불법으로 구한 진통제를 맞으면서요. 왜 병원에 안 가셨어?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셨어?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죽기 싫다고 집에서 조용히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열한 웃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친아들을 불러서 재산을 넘기고 죽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뒤집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진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은 금고에 있던 서류들은 어디 있어? 이진우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넘어간 거구나. 대답해. 종로상가 건물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제 명의로 바꾸셨어요.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이면 2월 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진우랑 안방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재산을 넘기고 문을 잠그고 조용히 죽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며느리 부려먹고 마지막에 핏줄한테 다 넘기고 가시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허탈해서 울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요강을 비우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살았어요. 그게 다 이 집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거였고 저 상가 건물이 우리 민수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남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무술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힌 한여. 그게 제 정체였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들 것이 싫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저는 손도 안 잡았는데 제가 가까이 있는 게 싫으셨나봐요. 진우야, 진우. 그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30년을 모신 며느리한테는
눈길을 얹으시고 그 이름만 부르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이진우가 상주를 맡았어요. 친아들이니까요. 저는 며느리로서 옆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겨둔 아들이었대. 재산이 다 그쪽으로 갔대. 며느리가 30년 동안 속았대. 장례가 끝나고 상가 건물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진우가 물려받자 사채업자들한테 담보로 잡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알고 보니 이진우는 빚이 많았어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다 망했대요. 친어머니 찾아온 것도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었던 거죠.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월세 3천만 원씩 들어오던 그 건물이 사채업자 손에 들어가서 공중분해됐어요. 이진우는 빚 갚고 남은 게 없다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저는 56세 나이에 빈손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바친 세월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날아가도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다. 평생 그랬으니까요. 여보, 나 이혼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취한 눈이었어요. 뭐?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도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줘. 3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들고 온 것도 별로 없지만 나갈 때 들고 갈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위자료로 작은 전세금 하나 받아서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56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어요. 안동에서 내려온 건 작년 3월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짐을 정리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26살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56살이 다시 내려오네요. 30년 만이었어요. 안동역에 내리니까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처럼 매캐하지 않았어요. 흙냄새랑 나무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때서야 실감이 났어요. 친정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집은 큰언니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내려온다니까 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명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푹 쉬어.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 언니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요. 그런데 언니가 그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졌거든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눈 뜨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국을 끓여야 한다고, 밥을 차려야 한다고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시댁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해방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피 묻은 거즈들, 뼈만 남은 시어머니, 이진우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던 그 순간. 30년 동안 모셨는데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냈을까? 그 생각에 잠을 설치고 밥맛이 없고 살이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어요.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명수가 이러다 쓰러진다. 병원 한번 가보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법이야. 언니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먹기 싫었어요. 내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하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약을 먹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잠이 오기 시작했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숙 씨, 30년 동안 참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지 않아도 돼요. 명숙 씨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 56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박명숙이라는 이름은 항상 뒤에 붙는 수식어 같았어요. 종갓댁 셋째 딸 명숙이, 김서방 부인 명숙이, 김여사 며느리 명숙이, 그냥 박명숙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명수가, 너 많이 힘들었다며? 고생했어. 이제 우리끼리 놀자. 친구들이랑 막걸리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갔습니다. 경주, 부산, 제주도, 시집살이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곳들이었어요. 남편은 가족여행을 싫어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놀러 다니는 걸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서울 평창동 집 안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57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해줬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집가서 한 번도 생일상을 못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에 관심이 없으셨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은 참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아직 3월 초라 매화가 피려면 조금 이르지만 공기가 상쾌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국을 끓이는 대신 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요. 녹차나 보이차를 천천히 우려서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끔 자다가 그때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릿하고 억울해서 잠을 설치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던 그 순간, 이진호의 비열한 웃음, 텅 빈 금고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명숙으로 사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상가 건물보다 되찾은 제 영혼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 민수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혼자 두고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 잘못이 아니니까요. 민수는 요즘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인생이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나락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웃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늦은 나이라는 없는 것 같아요. 56세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꾹꾹 참으며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이렇게 버티고 다시 시작했으니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